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 30년 지기 친구란 놈이 친구를 배신하고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유치원 때부터 함께 자라 서로의 첫사랑도 알고 부모님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준 친구.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처절했으며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절친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까지 전락했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에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진수, 가명입니다만 저희는 1987년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들끼리 같은 산부인과를 다니셨고 저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연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쌍둥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저희 스스로도 형제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갔지만 매주 주말이면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수는 경영학을,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막연하게 언젠가 함께 사업을 하자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기업 IT 부서에서, 진수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각자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갔고 2019년 드디어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습니다. 진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철민아, 우리 이제 시작해보자. 내가 영업이랑 경영 맡을 테니까 철민이 너는 기술 개발 맡아. 우리 둘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의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30년 친구와 함께하는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수 있잖아. 우린 30년을 함께한 친구야. 걔랑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지. 저희는 각자 1억씩 총 2억 원의 자본금으로 IT 솔루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저축한 돈 전부를, 진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50대 50. 대표이사는 경영을 맡은 진수가, 저는 기술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물류관리 시스템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2년 차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차에는 연 매출 30억, 순이익 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직원도 5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저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개발팀을 이끌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했습니다. 진수는 영업과 재무를 담당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고 맡겼습니다. 30년 친구니까요.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조짐은 2022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계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 직원은 회사 통장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진수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영업비 아니야? 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처음으로 회사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 계좌에서
총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컨설팅 비용, 해외 출장비, 사업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컨설팅 업체와도 미팅을 한 적이 없었고 해외 출장은 진수 혼자 다녀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은 진수의 개인 계좌와 그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수를 만나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야?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진수의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철민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기술자는 기술만 하면 돼.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뭘 어쩔 건데? 대표이사가 누구야? 나잖아. 철민이 넌 그냥 기술이사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진수인가? 유치원 때 제가 넘어지면 울면서 달려오던 진수였고 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보다 더 많이 울어주던 진수였습니다. 소송 걸겠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 철민이 내 명의로 된 서류 하나 없어. 난 이미 다 준비해뒀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넌 해고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우정이 단 몇 마디의 대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수빈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수십 번은 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 진수가 1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적금, 설마 그것도 회사에 넣은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모은 돈,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5천만 원까지 저는 그것마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넣어버렸습니다. 진수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한 달만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의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횡령을 증명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대표이사인 상대방이 모든 서류를 관리하고 있고 지출 결의서에 이사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된 사업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도장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진수가 가끔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철민 이사, 여기 도장 좀 찍어줘. 세무 서류야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찍어줬습니다. 30년 친구니까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 도장들이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송은 시작했지만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갔고
승소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 집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42세의 사업 실패 경력을 가진 개발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순진해? 왜 서류 하나 제대로 안 챙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아내의 말은 모두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회사를 나온 지 8개월째 되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나 친정에 가 있을게. 혁이도 데려갈게. 혁이는 저희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할 나이였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떠난 빈집에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가 3개월째 밀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손 벌리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9,000원이면 하룻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 달을 넘기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역 지하도로 향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노숙을 하던 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12월의 서울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받은 낡은 담요 하나를 덮고 지하도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 거리 생활을 한 것 같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지? 눈빛 보면 알 수 있지. 그런데 당신 눈에는 아직 뭔가 남아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여기 오래 있으면 그것도 사라져. 조심해, 젊은이.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굶주림이 뭔지 알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온몸이 무력해지는 느낌. 손끝이 저리고 생각이 흐려지는 그 느낌. 저는 웅크린 채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뭐라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무렵 진수는 제가 만든 기술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고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를 뽑았고 SNS에는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찜질방에서 충전하던 핸드폰으로 그의 SNS를 봤습니다. 발리의 풀빌라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그놈. 그놈 옆에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이랬습니다. 성공한 CEO, 행복한 가장, 노력 의결실. 노력의 결실이라고요? 제 노력이었고, 제 기술이었고,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찜질방 한 구석에서 40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검은 한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뛰어내리면 다 끝나. 이 고통도, 이 수치심도 다 끝나.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 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바라보던 그 실망한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원망의 눈빛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아들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노숙인 쉼터에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건설 현장, 물류창고, 새벽 배송, 대기업 IT 부서에서 연봉 8천을 받던 사람이 하루 8만 원을 받고 벽돌을 나르고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용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택배 상자들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전체 라인이 멈춰버린 겁니다. 관리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현장 책임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본사 IT팀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오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에러 코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발하던 물류 시스템에서도 종종 발생하던 문제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책임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야간 일용직 인부가 IT 시스템을 고치겠다고요? 하지만 상황이 급했던지 그는 해보시든가라며 비켜섰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5분 후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던 사람이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이런 일 좀 했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이 끝난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물류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그날 밤 마침 현장 점검을 나왔다가 제가 시스템을 고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경계심 반, 호기심 반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창고 옆간이 휴게실에서 그는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당신 개발자 맞죠? 그것도 꽤 실력 있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이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친구와 동업했던 것, 배신당한 것,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박 대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0년 전 그도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사업체를 빼앗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5년 동안 헤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퀵서비스 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200억 원의 물류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회를 준 사람이. 그래서 저도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회를 줄게요. 우리 회사 IT팀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정규직으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놀리는 건가? 노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왜 저를요? 저는 지금 주소도 없는 사람입니다. 박 대표는 웃었습니다. 주소야 만들면 되죠.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아까 당신이 시스템 고치는 거 봤어요. 15분 만에 본사 IT팀도 못 고친 걸 해결했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생각해보고 연락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돼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진수에게 당한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잃을 게 뭐가 있나? 이미 바닥인데. 월요일 아침 저는 박 대표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탓에 몸도 마음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노숙자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는지 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회사의 노후화된 물류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배송 오류율을 40% 줄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박 대표는 제 성과를 인정해 주었고 6개월 후 저는 IT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3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주소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끗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서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기술 트렌드에서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와 클라우드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IT 팀장에서 기술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새로운 물류관리 시스템은 회사의 운영 효율을 30% 이상 높였고 박 대표는 저를 경영진 회의에 참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이사, 내가 제안이 있어요. 그는 새로운 IT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물류 IT 솔루션을 개발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를 제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지분 30%를 줄게요. 나머지 70%는 내가 투자할 테니까 당신은 기술과 운영에 집중해요. 이번엔 서류도 다 당신 명의로 하고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제대로 만들어요. 2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피닉스 테크.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회사 설립 후 첫 1년은 치열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개발했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했습니다. 진수에게 빼앗긴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제 회사에서
제 지분으로.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진수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저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진수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돌려줄 테니까. 내가 나한테 한 것 전부 다. 피닉스 테크를 설립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 IT 솔루션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개발한 AI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배송 효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계약은 줄을 이었습니다.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80억, 직원 수 45명의 중견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진수의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회사,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함께 세웠던 그 회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 기술 개발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영업과 경영에는 능했지만 기술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고용한 개발자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수준에 그쳤고 새로운 혁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업계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 500억 원. 전국 공공기관의 물류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을 따내는 회사는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진수도 당연히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입찰 참여를 선언했고 업계에서는 진수의 회사가 유력한 후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실적과 인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피닉스 테크의 전 역량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AI 물류 시스템의 데모 버전을 만들었고 실제 적용 사례와 성과 데이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박정호 대표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입찰 당일 저는 발표장에서 진수와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저를 해고하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진수 그놈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제가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버젓이 살아서 한 회사의 대표로 같은 입찰장에 서 있으니까요. 오랜만이네, 정진수 사장님.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진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익숙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야, 아직 살아있었네? 어디에 있다가 나온 거야?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기어온 거 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주먹이 먼저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놈의 조롱 따위는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봐. 재밌을 거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발표 순서는 진수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 자신감 넘치는 태도, 예전에 제가 옆에서 수없이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기술적 깊이가 없다는 것을. 그는 겉포장은 화려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구현 방안은 모호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추후 검토하겠다.
전문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는 직접 개발한 시스템의 라이브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AI가 최적의 배송 경로를 계산하는 과정을 심사위원들 눈앞에서 시연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줄 한 줄 코딩한 시스템이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작동하는 데모를 보여주신 건 오늘 발표 중 처음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진수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닉스 테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따낸 겁니다. 직원들은 환호했고 박정호 대표는 저를 껴안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신생회사가 기존 강자를 꺾고 대형 사업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진수의 과거 관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수국이 시작됐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회사는 이 패배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사업 수주 실패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를 검토하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진수가 그동안 곧 대기업에 인수된다며 직원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핵심 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중 몇 명은 저희 회사로 왔습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진수의 회사 내부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진수는 회사 자금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12억을 횡령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십억 원이 그의 개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CEO였지만 회사 내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문서를 확보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 진수가 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비웃었던 것들, 이제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카드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진수 회사에서 나온 개발자 중 한 명이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진수가 저를 내쫓을 때 조작했던 서류들의 원본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지출 결의서들이 실제로는 진수가 위조한 것이었다는 증거.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니 서류 작성 시점에 저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출근하지도 않았던 날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요? 완벽한 위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USB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것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정진수 이놈아, 이제 내 차례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든 증거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진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정진수,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진수와의 만남 장소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 카페를 골랐습니다. 5년 전 저희가 꿈에 부풀어 사업 계획을 논의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진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제차에서 여유롭게 내렸겠지만 그날 그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뭐야, 무슨 용건인데? 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봐.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5년간 횡령한 금액의 상세 내역, 위조된 지출 결의서에 원본 파일 출력물, 그리고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던 날짜에 작성된 서류들, 제 도장이 찍혀 있지만 제가 찍을 수 없었던 서류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해? 중요한 건 이게 진짜라는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야, 5년 전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했지. 근데 있더라.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숨겨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흔적이 남아. 너 그거 몰랐지? 기술자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들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미 내 변호사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복사본은 검찰에도 제출됐고 조만간 연락할 거야. 그제야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민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이러면 나 완전히 끝나. 회사도 끝나고 집안도 끝나고. 제발 철중아. 우리 30년간 친구 사이잖아. 우리 30년지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내가 지금 나한테 30년을 말해? 진수야, 그 30년 먼저 버린 건 너잖아. 내가 나 해고하고, 내 돈 빼앗고, 내 가정 무너뜨릴 때는 30년 생각 안 났어? 내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할 때,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는 30년 생각 안 났어?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느껴봐야 해. 모든 것을 잃는 그 기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절망. 내가 느꼈던 거,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과 저의 증언, 그리고 진수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진술이 더해지면서 그의 범죄는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총 횡령액은 32억 원. 저에게서 빼앗은 12억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과 회사 자금까지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법정에서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변명들은 무력했습니다. 최종 선고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진수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진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 저는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갑찬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끝났다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5년을 불태웠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니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아들 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아들. 키가 훌쩍 자라 저와 비슷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 수빈이가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오늘 선고라고. 혁이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혁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중학생 때 떠나던 날 실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어깨가 넓어진 그 아이가, 아빠 수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진수가 잡혀갈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 아들과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천히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닉스 테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저희는 업계 3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한 CEO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건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복수해서 속이 시원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진수가 감옥에 가는 걸 봤을 때 통쾌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30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슬픔. 한때는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잘못된 걸까 하는 의문.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복수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붙어 있을 때,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저를 버티게 한 건 언젠가 되갚아주겠다는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진수에게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제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는지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신 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계신 분,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바닥을 쳤다는 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노숙자에서 CEO가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절친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까지 전락했다가 다시 일어나 복수에 성공한 이야기.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또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분,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